보다 날카로운 시선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리얼토크날 이번 주 주제는 광주시 민자 사업입니다. 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왜 혹시 모르셨으면 왜 모르셨을까요? 그냥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돈 내기만 하지 그런 건 알아보지 않아가지고. 처음 듣기는 한데 뭐 황당하긴 하죠. 세금 그런 몇백원씩 빠진다면.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진짜. 이렇게 된다면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 그거를 그죠? 많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선호하는 사업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민자 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민자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자칫 이것이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선되는 경우에는 재정을 압박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민자 사업의 득과 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민자 사업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신 조오섭 의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민자 사업,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에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 투자를 받게 됩니다. 민간 투자를 받는데 민간 투자 사업법에 따라서 투자를 받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왔던 민간 투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에서 실시했던 민간 투자 사업을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알기 쉬운 곳이 두 곳을 예를 들면 하나는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 4구간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총 사업비 970억 가운데 300억을 민간 투자를 받아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미 체결된 민자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저희가 좀 몰랐던 민자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렇게 민자 사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지자체에게는 민자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부채 1,400조, 가계 부채 1,300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세수 때문에 국가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회 간접 시설, 즉 SOC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뭐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환경 이런데 예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건설이라든가 사회 간접 시설에 투자했던 이런 예산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1991년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95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이제 직선제로 선출되면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재정 확보 또 그리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회 간접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민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1994년에 일명 민촉법이라 그래서 민간 자본 투자 촉진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당시 내용으로는 그렇게 이제 민간 자본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97년에 IMF 위기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 위축이 된 상황에서 98년에 정부에서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상당히 민간 자본들이 좀 매력이 있는 이런 법을 만들었고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최소 운영 비용 보전해주는 MRG.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보면 이제 가끔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거론된 걸 보면 민자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주로 이제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다 보니까 마치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잘만 이용한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가운데서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이제 취약한 이 민간 사업처럼 또 매력적인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의 재정 한계를 좀 극복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주도로 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민간 기업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만 이용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국가의 재정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꼭 이걸 시기적으로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민간 투자 사업에 투자를 받았던 부분들이 어찌 보면 나중에 채무로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그 채무의 이자 부분까지 MRG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이자 부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체장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시기 적절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처음 시작 때부터 검토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저 의원님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 사업의 긍정적인 면,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얘기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민자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뭐 민자 사업하고 관련해서 문제 있는 지자체가 비단 광주시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용인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인천은 무슨 그 뭐 궤도 열차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금 시행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간의 제도의 변화로 봤을 때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과도기적 시행착오의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반면 교사를 통해서 우리 각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제 좀 잘 추진하시면 좋은 제도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민자 사업이 이제 잘 되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러죠. 김혜민 변호사님, 이게 민자 사업과 관련된 소송도 좀 몇 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광주광역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민선 6기죠. 그때 2년 반 동안 광주광역시가 피고로 된 사건이 314건입니다. 예. 네, 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238건이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는 셈이죠. 근데 그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또는 하계 유대 선수촌 사용료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제2순환도로 소송 그리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조명 공해 소송 등 대형 민자 사업과 관련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걸 사실은 조금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대개 그런 어떤 민자 사업과 관련된 소송 걸려 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까 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MRG하고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MRG요? 예. 그러니까 MRG는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고 해서 민자 사업의 유형에 관련된 것인데요. 민자 사업은 이제 크게 임대형 민자 사업과 그다음에 수익형 민자 사업이 있는데 임대형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설을 만든 후에 이제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 운영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수익형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도로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많이 징수해야지만 이제 그거를 보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되면 민간은 순식간에 이제 못 모르고 뛰어든 바보가 돼버리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시한 게 MRG인데요. MRG는 이제 뭐 예컨대 80% 정도를 이제 예상한다 그러면 거기에 못 미치면 실제 이익이 40% 나머지 40% 정도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보전되는 거죠. MRG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하려면 수요 예측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지자체 쪽에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 이 민간 사업자는 그냥 어떤 식으로 땅짓과 헤엄치기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익을 이제 보전받게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해마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소송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간 투자 사업에 소송에 걸려 있는 것은 관련된 사업 말고 그 운정동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사업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망월동 옆에 있는 운정동의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건데 공모를 해서 1순위와 2순위를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와 우선 협상을 해야 되는데 1순위를 제끼고 2순위를 이렇게
협상 대상으로 시에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 업체가 소송을 건 거고 1심에서는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고법에서는 1순위에 손을 들어줘서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인데 판결문을 보면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 그래서 절차상 유법성이 있다. 이것처럼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시에서 민간투자법으로 할 건지 국가계약법상으로 할 건지 공유재산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법 적용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법률적 검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흔히 이제 민자사업 가지고 혈세 먹는 뭐 주범이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설계나 이런 어떤 민자사업의 구조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자사업의 긍정적인 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자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민자사업 우리 뭐 순환도로도 마찬가지고요. 통행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는 사람 오는 차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비용을 마음대로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죠.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질 않고 그리고 그 이자 비용을 주주나 차입 그 돈을 빌려준 측에서 그 돈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재무 구조의 설계부터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지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설계가 다만 수요 예측뿐만이 아니라 재무 설계까지도 같이 봐서 이런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전문가와 그리고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가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설계 과정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뭐 특정인 뭐 특정 지자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그런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회사와 그 지자체 간의 어떤 상호 간의 뭐 좋지 않은 뭐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건 필요한 사업이니까 빨리 시행은 해야 되겠고 그래야지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또 지지도 끌어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물론 뭐 밀실 협약을 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 치러야 될 대가는 결국에 이제 혜택을 누려야 될 지역 주민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이런 이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광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계적인 투자 회사로서의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것도 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 의원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조금 사업, 민자 사업을 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주시의 가장 이제 유명하고 대표적인 민자 사업 하면 바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제2순환도로일 것 같은데요. 광주 시민들도 출퇴근하면서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2001년도에 개통한 이후에 해마다 거의 수십에서 수백억씩 이렇게 그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광주시에 유행처럼 있었던 단어가 세금 먹는 3대 하마,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는 지하철 1호선, 지하철 1호선이 있고 버스 중공영제와 관련되어서 2대 하마라고 그러고 3대 하마가 제2순환도로가 3대 하마라고 그럽니다. 2순환도로가 200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적자 보조를 하는데 수천억을 지금 적자 보조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순환도를 처음 할 때 우리 광주시의 인구를 몇 명으로 했냐면요. 210만 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요? 예. 2020년도에 광주시 인구는 210만 명이 될 것이다. 210만 명이 되면 이 순환도로를 만들었을 때 1구간에는 하루에 9만 8천 대의 차량이 지나다닐 것이다. 근데 현재 지금 실제로는 약 4만 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40%밖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3-1구간은 5만 5천 대가 다닐 거라고 예상을 했고 현재는 3만 3천 대가 다니고 있고요. 4구간은 6만 1천 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5만 대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4구간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85%까지는 차량이 다녀야 그 다니는 차량에서 내는 통행료를 가지고 그 건설업자가 그 돈을 가지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차이가 85%에서 40%니까 45%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45%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그걸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어주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이 시점 IMF 시점, 즉 이율이 높았을 때의 시점입니다. 이율을 9.8%를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해마다 뭐 1구간에서는 200억 넘게 3-1구간에서는 60억 넘게 이렇게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끝나는 기간이 203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 해마다 보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예측이 정말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문제는 곧바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들을 활용을 했다면 훨씬 더 윤택한 광주시의 살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표님 이게 한 수요 예측이 한 10%나 20%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40%, 45%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사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사실.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 그 지하철 새로 짓는 거 뭐라고 하죠? 2호선. 예, 2호선. 예. 2호선도 지금 200만이 넘는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광주시 시민이. 그럼 앞으로 뻔히 보이는 사정들이고 그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가 손해본 것이 1,700억이에요. 1,700억 예, 들어갔다고요? 1,700억입니다. 예. 근데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지불한 게 4천억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갔냐? 그 이자 비용을.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인 그 M회사. 맥쿼리. 예. 맥쿼리. 예. 맥쿼리. 예, 저는 맥쿼리. 광주 도심을 끼고 도는 제2순환도로. 모두 5개 구간 중 1구간과 3-1구간, 4구간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됐다. 그중 광주 순환도로 투자가 운영하는 1구간과 광주 순환이 운영하는 3-1구간의 최대 주주는 바로 맥쿼리. 호주계 투자금융그룹이다. 맥쿼리 인프라는 다양한 장점을 기반으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2년 설립된 맥쿼리 인프라는 국내 다양한 유료도로와 터널 등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 전문 회사다. 국내 12개 민자 사업장에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맥쿼리 인프라의 수익 구조로 인해 광주시가 떠안게 된 부담이 막대하다. 자금 재조달이라는 투자 방식 때문이다. 맥쿼리 인프라는 광주 순환도로 투자가 그동안 은행에서 7.25%의 금리로 빌려 쓰던 대출금 1,420억을 갚는 대신 똑같은 금액을 10%로 금리를 높여 직접 대출해줬다. 또 별도로 20% 금리의 후순위 대출금 320억 원을 운영사에 추가로 빌려줬다. 이른바 후순위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 즉 돈을 떼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쿼리 인프라의 투자 방식에 문제는 없는 걸까? 자본금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그 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면은
그 이자율이 세지잖아요. 그게 일종의 후순위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자율이 일반 이자율보다 훨씬 세겠죠. 그래서 맥쿼리가 빌려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을 보면은 다 10%대, 그리고 15%대, 20%대까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투자한 회사 광주 순환도로에 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로 수익을 내는 맥쿼리. 하지만 광주 순환도로의 최소 운영 수입을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 또한 최대 주주가 맥쿼리 자신이기 때문에 맥쿼리가 후순위 대출을 이유로 2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근데 웃긴 게 자기가 주주니까는 떼일 염려는 없겠죠. 자기 회사니까 자기 돈을 뗄 필요는 없겠죠. 열악한 재정의 자치단체를 대신해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 맥쿼리. 하지만 수익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수익만을 쫓을 뿐 시민 편의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와 시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민자 사업. 이대로 좋은 걸까? 이자 비용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거로 이제 그냥 돈 빌려준 거로 하고 그리고 돈 출자한 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지금.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맥쿼리가. 그래서 이제 정부랑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이제 정부 혈세를 낭비하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원금이 저 2천억 나갔어요. 지원금하고 지금까지 광주 순환도로가 손해 본 거하고 합치게 되면요, 실제로 2천억의 이익을 본 거예요. 맥쿼리는. 근데 맥쿼리가 얼마를 투자했게요, 제일 처음에? 130억을 투자합니다. 130억밖에 투자 안 했단 말씀이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이에요.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이것을 신종금융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종금융기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신종사기기법 같아요.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단순히 제2순환도로가 우리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가 단순한 광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전국적인 민자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방금 이제 MRG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MRG 하는 곳 거의 없어요. 그렇죠. 폐지.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안으로 무엇이 나오느냐. 이것을 이제 다시 얘기는 해야겠죠. 어차피 과거에 협약을 했고 과거에 우리의 우매함이든 어찌됐든 우리가 손해본 것들은 계약의 자유가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시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청구간만 MRG가 발생된 현장이고 나머지는 MRG가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저희가 대주주 75%가 맥쿼리 있고 교훈공제가 25%인 주주들한테 지금 이제 협상을 참여토록 해가지고 뭐 몇십억이라도 MRG가 발생되면 그것을 폐지하려고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MRG는 2009년 이후로는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우리가 이걸 전혀 다룰 필요가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운영 기간이 뭐 30년이다, 28년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9년 이전에 MRG 방식으로 체결했던 것들을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애초에 이 민자 사업을 시작할 때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맥쿼리에서 자금 제조다라고 후순위 대출 결국에 이제 그런 재무 구조상에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러한 거는 이제 투용자 회사의 본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 겁니다. 맥쿼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건 민자 사업이 계속되는 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주목하자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MRG 말씀하셨는데 이제 2009년에 이제 그 제도 자체는 폐지가 됐지만 그 이전에 이제 MRG로 계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시까지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될 건 이제 계약의 기본 원칙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너무 그게 이제 출혈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제 좀 재조정은 분명히 이제 필요한 것도 있겠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물론 그 맥쿼리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회사인 것도 맞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탓
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 사전에 충분히 좀 대비도 하고 했어야 될 텐데 뭐 이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들을 하셨는지 물론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언급되고는 있지만은 뭐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서로 떼냉기기 이거는 민선 6기 때 한 게 아니고 뭐 전에 한 거다 막 이렇게 서로 떼냉기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자 사업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뭐 지자체를나 뭐 죄송합니다만 지방의회에서도 좀 그렇죠. 네,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에 일정정도 동의를 하면서요.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데 수요 예측이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요 예측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수요 예측 관련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세 군데의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단체장의 입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자기가 단체장을 임기를 하는 동안에 성과를 내어서 사업을 실시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실시하게끔 만들려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수요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최저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부담감이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또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영역하시는 분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건데, 수요 예측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발주처에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용역을 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했을 때 뭐 통계청의 인구 자료, 의대 인구 자료 다 받아보지만 그건 이제 발주처에서 용역 지시, 과업 지시를 잘못 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용역을 하신 분들이 과업 지시를 내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입맛대로 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근거가 됩니다. 그게 근거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건설하고 한참 뒤에야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용역 보고서를 썼으면 건설이 5년 걸리고 그다음에 운영이 2년 더 걸리면 2017년도에 이 용역 보고서가 맞는지 잘못됐는지 이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더라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거는 전문가로서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임위원회 할 때 이야기하는 게 학자적 양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학자적 양심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수님들께서 학자, 교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께서 발주처의 과업지시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입맛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페널티가 주어지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 참석 못하게 한다든가, 영역을 다시 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영역을 또 수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악순환으로 꼬여 있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수요 처음부터 좀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민투법 46조, 47조를 보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그 협약을 파기 내지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었느냐?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 뭐 크게 두 가지를 뭐 들자면은 법인세 비용을 운영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자기가 번 소득에 내는 세금인데 이것을 운영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물가상승률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때 운영비에도 물가상승률을 넣고 수익률에도 넣게 됩니다. 이러한 지점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광주시에다 좀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몰랐을까? 이러한 것들을 과연 몰랐을까?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았다면은 강제 환수나 기타 등등 재협약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구간, 이순환도로의 1구간 같은 경우는 재협상을 해서 MRJ를 폐지를 시켰거든요. 2016년도 12월 달에. 재협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광주순환이죠. 순환출장가? 아무튼 그 회사에서 자본구조를 변경을 시켰어요. 자본구조를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허락 없이 자본구조를 변경을 했고 손실이 발생한 부분들을 최저 수익 보장을 받기 위해서 했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배학 덕분으로 지금 현재는 MRG가 폐지되어서 그나마 조금의 시민 세금이 조금 좀 덜 들어가고 있는. 재협약을 통해서 1구간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네요. 근데 대표님 그 3-1구간은 지금 재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인데 대표님께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비판을 하신 건가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수익률을 몇 %로 계산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자 비용, 재무 구조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게요.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당신네들이 돈을 빌리면 몇 %에 빌리느냐. 그러니까 2%다. 네. 그럼 민자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을 5%는 주라고 할 건데 이거 너무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도공은 몇 %의 차입을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2%대 이하로 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2%대 이하로 차입을 하는데 지금 민자로 하면은 이 민자 사업이 최소한도 5%의 수익률은 가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이자율도 저희들보다 높고 투자 사업에 대한 이익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5% 이상은 이익률을 내야 되는데 도공이 하면은 2% 이하로 차입을 할 수 있는데 그 민자를 자꾸 유치하는 이유를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우리 광주는 지금 몇 %를 용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9.34입니다. 9.34%의 내부 수익률로 계산을 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해요. 부동산 임대업도요 9% 이상 얻는 임대업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IMF 시기에 그 이자율이 높을 때 책정돼서 그랬다라는 건가요?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국세심판원에서 2003년도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이 7%, 8%였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위험률을 1%, 1.8% 정도 더하면은 그때는 9%, 10%가 맞는 수익률이 됩니다.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은 4.6%예요. 그럼 적어도 수익률은 5%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광주는 9.9%대를 용인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변경협약에서도 협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맥쿼리 측이 사실 좀 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변경협약서를 보게 되면요. 이게 변경협약서인데 자금 차임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에 관하여는 조세심판원의 기준에 따라 선순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9.92%, 후순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12.64%를 이자를 송금으로 신고하기로 하되 그러니까 비용으로 신고한다고 하는 얘기고요. 만약 향후 과세당국이 위 각 이자율 이하로 송금을 인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증가분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즉 지금의 이자율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임을 시에다가 70%를 넘깁니다. 근데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사인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가능하니까 가능을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시민단체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불리한 거잖아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협상안을 안 받는 게 맞는데 네. 이 협상을 받아들였던 것은 도대체 뭐 어떤 사정이 그래서 있는 저도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조 민투법 46조 47조의 조항을 들어서 이 협약을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유사한 지역 예가 대구의 경우죠. 예, 대구 같은 경우가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맥쿼리를 상대로 할 때. 그래서 재정지원금 200억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아예 지원하지 않고 유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맥쿼리에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46조, 47조 이런 부분을 들면서 우리 강제 그냥 환수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맥쿼리가 전 지분 매각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사실 좀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이율도 높고 재정 지원을 너무 과다하게 이제 해준다 하는 식으로 지탄을 사실 많이 받게 되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특위 구성도 되고 그랬거든요. 의회에서 또 MRG라 하는 재정 지원을 안 했어요, 한동안.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업자가 이제 돈을 못 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자기네들이 사업권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았어요. 그 사업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이제 금리도 낮추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자본 재구조화를 하거든요. 자본 재구조화를 하면서 향후에 줘야 될 보존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검토를 해보니까 4,498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비용 보존 방식으로 바꾸니까 이제 MRG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실제 필요한 것만 주게 되니까 2,488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012년도 6월 27일 날 협약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는 맥쿼리 사업의 강제 환수를 통제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광주보다는 더 유리한 방식에 조금 더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존 방법을 취했다는 점에서 좀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죠. 예. 의원님, 광주는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대구처럼? 그러니까요. 책임지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의회에서도 이게 실은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당선되고 보니까 이 순환도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 그 전부터 의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게 맥쿼리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억을 되살려보면 국제 변호사를 좀 광주시에서 채용을 하자. 그래서 이 국제법으로 해서 이걸 좀 문제를 해 나가자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 시에서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계속.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본구조 변경이라는 방법을 찾았고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찾았고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서 재협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더더욱 큰 문제는 아까 3-1 구간 이렇게 재협상 이야기를 하셨지만 1구간은 자본구조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압박을 넣어서 재협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시도 의회에서 대구시의 경우처럼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2년가를 지급하지 않고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맥쿼리에 지급해야 될 예산을. 그런데 3-1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로 맥쿼리 자본 측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자고 계속 광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맥쿼리에서는 그래 그럼 하자 해서 올해 7월 달부터 협상을 들어갈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광주시가 어떤 손잡이를 잡고 그걸 이렇게 맥쿼리에 협상 카드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 현재 광주시의 문제이죠.
이제 이게 다 결과론적으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저희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시는 뭐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한데 이제 이 손실을 줄이려는 MRG 방식으로 이미 이제 발생이 너무나 뻔하게 예측이 되는 손실, 그 손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이제 손실을 만들 것인가 했을 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관리 운영권을 매입해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간 사업자한테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는 건데 그때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꾸 뭐 지역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지만 성공한 예에 속하는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좀 강제 환수 이런 부분을 언급해서 했던 것 같고 광주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이제 선택했던 카드가 소송이었는데 소송에서 그 자본 구조를 좀 다시 원상 회복을 해라. 그래서 타인 자본 비율이 너무 높다. 이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승소를 했지만 2심까지 가서 그 부분을 승소했지만 사실 자본 구조를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바꿔버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하는 뭐 어떤 좋은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소송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광주시도 이제 그냥 이제 중간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변경 협약을 하게 이르렀던 거죠. 네. 1년 뒤에 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만 뭐 그냥 여당으로 드리는 뭐 얘기입니다만 내년 시장 되시는 분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으신 분이 좀 되시면 네, 가능할 것도 같긴 합니다. 2005년도에 이제 첫 삽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45년간 군 포격 사격장으로 사용되었던 황폐화된 어등산을 광주시의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 지금 현재 어등산에는 골프장만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자도 바뀌고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좀 뒤죽박죽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적어도 수익성으로만 보면 좀 알짜배기라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사업만 지금 완성이 된 상태고.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관련 분쟁이 참 많더라고요. 우여곡절 많나요? 결과론적으로 그 이익은 다 어디로 가고 있냐 따져봐야겠죠. 교묘하게 설계된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